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집이 남아돌 것 같습니다. 아주 많은 숫자의 집들이 남아돌 것 같은데 당신이 원하는 집, 내가 원하는 집, 우리가 원하는 집은 과연 그 남아돌던 집 안에 속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곳에 속해 있는 건지를 한번 잘 판단하셔서 투자라든가 내 집 마련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경제학의 황현입니다. 자, 오늘은요 최근 대한민국의 가장 큰 화두이죠. 인구 감소와 도시 소멸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우리 이웃나라 일본 같은 경우는 도쿄 시내 한복판에도 지금 빈집이 무려 81만 채 정도가 있다고 하니까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빈집이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라고 하는 대한민국 제2의 수도인 부산도 역시 조만간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정말 심각한 내용이죠. 인구 소멸의 직격탄을 맞은 대한민국 향후 부동산 시장과 내 집 마련 전략은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오늘 이 영상 끝까지 한번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매일경제 뉴스인데요. 똘똘한 한 채를 찾아서 상경하는 지방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그러면서 서울 집값을 끌어올렸다라는 내용입니다. 일단 인구 절벽 시대에 가장 안전한 투자처라고 생각하는 곳이 이 서울이다 보니까 지방에서 수요들이 계속해서 몰리고 있다. 특히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최근 부동산 규제 완화로 인해서 실거주 의무가 없다 보니까 2년 정도 보유만 해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비조정 대상 지역이 늘어나면서 투자형으로 들어오시는 지방 외지인들의 부동산 매입 비중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똘똘한 한 채라는 것이 결국에는 지방 분들한테 이 똘똘한 한 채라는 게 서울에 있는 주택이 똘똘한 한 채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부산에 계신 분들은 부산의 주택을 두 채, 세 채를 팔아서 본인들은 부산에서 전세나 월세를 거주하시면서 서울에 있는 주택을 구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부산뿐만 아니라 대구라든가 광주 전 지역에서 지금 좀 동시다발적으로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지방에 있는 주택들을 매도를 한 다음에 서울 쪽으로 갈아타는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요. 인구 소멸 직격탄을 맞은 지방, 지금 서울 아파트의 매수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2006년부터 2022년까지 1분기 외지인 서울주택 매입 비중이요. 무려 30% 정도까지 지금 올라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과거에는 17%였던 것이 지금 무려 30%니까요. 엄청나게 가파른 속도로 빠른 속도로 외지인 매입 비중이 늘어났고요. 특히 이제 2019년부터 2020년, 21년, 22년 요 구간에는요. 외지인 매입 비중이 정말 가파르게 21%에서 무려 10포인트 차 이상 3, 4년 동안 10포인트 이상의 외지인 매입 비중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가파르게 상승하는 외지인 매입 비중이 늘어난 이 기간에 서울이나 전국에 있는 부동산이 하락장을 맞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악재를 만났거나 아파트 가격이 하락을 하면 할수록 하락폭이 커지면 커질수록 외지인들은 그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팔고 같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거나 추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서울 쪽으로 더욱더 갈아타려고 하는 모습이 많이 보인다. 자, 이 속도로라면 정말 가파르게 외지인 매입 비중이 더욱더 빠르게 늘어날 것 같고요. 올 1분기만 해도 서울 주택 매매 거래 10건 중 무려 3건 이상이 외지인들이 매수했다고 하니까 외지인 매입 비중 폭이 상당히 높은 겁니다. 이 수치는 2006년 이후 만 16년 만에 최고치의 외지인 매입 비중이 나타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여드리는 그래프는 이게 2022년까지의 그래프인데요. 지금 2024년이니까 앞으로 2, 3년 후면 또 다른 그래프의 도표가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외지인 매입 비중이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아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인은 이런 거죠. 저출산이라든가 초고령화, 인구 감소, 인구 유출, 그룹으로 인한 지방 부동산의 위축으로 인해서요. 서울 투자자 수요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게 현실입니다. 일단은 서울 분들은 별로 체감을 못 하실 수도 있어도 지방에 계시는 분들은 몸소 체감하는 바가 상당히 클 걸로 예상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예를 들어서 부산이든 대구든 광주든 간에 예를 들어서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결혼을 하셔서요. 자녀를 1명, 2명을 낳았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이 가족 구성원은 4명일 겁니다. 이 4인 가족이 이렇게 살았는데 그 중에 자녀들이 이제 다 성장을 해서 일자리가 있는 지역을 떠나서 그냥 일자리는 거의 어디 있어요. 수도권이라든가 서울 쪽에 몰려 있다 보니까 이 자녀들이 수도권과 서울로 다 몰려듭니다. 그러면 부산이든 대구든 광주든 울산이든 간에
결국에는 지금 현재 남아있는 인구수는 2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부모님 세대들만 지금 지방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보려면 서울로 올라오던가 아니면 서울이라든가 수도권에서 부산에서 자란 자녀들이 대구에서 자란 자녀들이 혹은 울산 광주에서 자란 자녀들이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자리를 잡고 여기서 또 가정을 이루고 결혼을 하면서 서울 수도권 점점 젊은 시장이 되는 거고요.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점점 고령화 시장이 되는 겁니다. 이러므로 인해서 지방 시장 위축이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게 기본적인 내용이죠. 지금 보여드리는 내용은 이제 노인과 바다라는 책입니다. 갑자기 왜 생뚱맞게 노인과 바다를 끌고 나왔냐? 지금 말씀드린 것과 연관이 있어서 잠깐 갖고 나왔습니다. 뭐 책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 그러니까 책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제, 어느 시절에 어떤 타이밍에 책을 읽느냐에 따라서 이 느낌이 상당히 많이 틀린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노인과 바다는 그저 그냥 한 노인이 바다에 나가서 청새치를 잡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사투를 벌리고 또 상어떼와 싸우면서 여러 가지 일과 고초를 겪죠. 그리고 다시 빈털터리로 육지로 돌아오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읽으면서 참 뭐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묘사가 됐다. 이 책이 나온 게 거의 한 70년이 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고전 중에 이제 고전이죠.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어른이 돼서 어느 정도 철이 들어서 읽었을 때는 이 책에 나오는 그 어린 소년이 있잖아요. 노인 옆에 있는 소년은 어렸을 때 저의 모습이 같고 또 이 노인의 모습은 지금의 나의 모습이지 않나.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는 모습은 성공을 위해서 진짜 리스크를 안고 이 노인이 엄청나게 먼 바다까지 나가잖아요. 물고기를 뭐 84일인가까지 못 잡아가지고. 그래서 그 안에서 엄청나게 큰 청새치를 잡는데 그 청새치라는 게 결국에는 우리가 모든 우리 현대인이 갈구하는 성공이라는 도구가 아닌가. 근데 이 성공이라는 것을 내가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외부 요인들에 인해서, 그러니까 이 외부 요인이 이 책에서 나오는 것은 상어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이 책에 나왔던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온전하게 한 마리였는데 이제 결국 뭐 반토막밖에 안 남았구나. 뭐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책에 대한 감정과 그 책을 받아들이는 내용들이 점점 어느 타이밍에 읽느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또 남는 것은 나 자신밖에 없구나. 뭐 그렇게 저는 받아들였던 책인 것 같아요. 잠깐 옆으로 샜습니다만 이 노인과 바다라는 책을 제가 끌고 나온 이유는 바로 이 뉴스 기사 때문입니다. 2022년 뉴스인데요. 그러니까 보면 벌써 이제 2년 전 뉴스입니다. 2년 전에 벌써 부산 노인과 바다만 남았다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2030 세대, 즉 일을 할 수 있는 경쟁력이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세대들이요. 지금 부산에서 1만 명씩 매년 1만 명씩입니다. 서울로 올라오고 있다. 그럼 결국에는 부산은 정말 빠른 급속도에 빠른 고령화가 시작되고 있고요. 부산에뿐만 아니죠. 지방광역시가 지금 청년 유출에 늪에 빠져 있습니다. 이 부산 같은 거는 이미 고령화 비율이 이미 40%를 넘었고요. 대구 같은 경우도 지금 17% 이상 고령화 사회로 지금 진입을 했습니다. 학력 인구도 이제 상당히 이제 감소세가 심각한데요. 이제 대구 같은 경우는 2030년 정도가 되면 약 20만 명 인구가 붕괴 직전에 있다고 하니까 정말 지방의 인구 감소 속도는 상당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부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2016년에 349만 명이었던 부산 인구가 2023년 현재 329만 명이니까 엄청나게 가파른 속도로 부산의 인구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뭐 부산이 10년 안에 300만 명이 깨지는 것은 정말 시간 문제가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대구도 2030년이 되면 20만 명이 붕괴되고 부산 같은 경우도 300만 명이 붕괴된다면 그러니까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인구가 지방에서 소멸이 되고 붕괴가 된다면 가장 먼저 저는 뭐 이런 상상도 한번 해봤어요. 진짜 상상이 아니죠. 어쩌면 현실이 될 수도 있는. 더 이상 국가적인 사업들이 수익이 안 나서 그러니까 복지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교통 문제만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부산이라든가 대구에 있는 지하철이 어느 순간 멈춰버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인구가 감소돼서 더 이상 이 지하철 운행을 안 해도 될 정도로 인구가 심각하게 유출이 되고 감소가 된다면 그 지역은 말 그대로 소멸이 시작되는 겁니다. 모든 인프라가 빠져나가고 기업이 빠져나가고 생활에서 필요한 모든
각종 인프라들이 만약에 도시에서 사라진다면 결국 사람만 남는 도시가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죠? 생산 활동 인구가 전혀 남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지방 같은 경우는 무서울 정도의 가파른 인구 감소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시장도 상당히 우리가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진입을 해야지 되지 않나. 단순하게 내가 집을 살 생각이라면 사실 뭐 크게 노력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 인구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감소를 한다면 집이 넘쳐나겠죠. 그럼 집이 상당히 많이 남아 돌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내 집 마련을 위한 공약이라기보다는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게 자산으로 가치가 있는 내 집이 있을 거고요. 자산으로서 가치가 없는 집이 있을 겁니다. 주택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철저하게 분석하고 공부한 이후에 주택 투자든 부동산 투자든 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교육도 마찬가지죠. 교육은 정말 시스템이 붕괴 직전입니다. 대입 입시 수시 모집 같은 경우 이제 경쟁률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데 지금 3년 새 최고니까 앞으로 5년, 6년, 7년 이상 넘어간다면 이 실로 엄청나게 큰 격차가 벌어지지 않을까. 수도권 같은 경우는요, 대학 경쟁률이 13.95대 1에서 33대 1이니까 그러니까 경쟁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그 인류 대학이라는 게 거의 대부분 사실 수도권보다는 서울 안에 몰려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그런 대학들은 서울 쪽에 몰려 있다 보니까 이 서울에 있는 경쟁률은 점점 높아진다. 반면에 이 수도권 같은 경우는 6대 1에서 5.7대 1로 점점 경쟁률이 낮아진다는 건 뭐냐면 비수도권에 있는 대학을 찾지 않는다라는 거죠, 학생들이. 자, 그럼 이제 이걸 또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인구 감소가 되고 도시 소멸이 되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교육 수준이 높은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군 아파트라 그러죠. 이런 학군 아파트에 대한 가치도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구가 감소되고 학생 수가 감소되면서 각 대학교에서 어떤 정책을 펴고 있냐면 과거에 서울대학교에서 예를 들면 1000명을 모집했다면 이제 한 700명밖에 모집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유명 대학교들은 학생 수를 줄이면서 경쟁률을 점점 높이고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러니까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아니 학생이 없는데 왜 이렇게 대학 입시 경쟁률이 높죠?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누구나 원하는 대학교들 같은 경우는 누구나 원하는 대학교들의 입시 경쟁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학생 수를 줄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기 학교에 있는 인기 학과 같은 경우는 더욱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당분간 앞으로 제가 봤을 때 10년, 20년간 이 학군 수요 아파트들의 서울에 있는 지역들은 강세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뉴스를 계속 보면요. 서울 지방 교육 격차는 정말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 10년간 수학 능력 응시자 성적 비교를 보면요. 서울과 지방의 경우 1에서 3등급 학생 비율 차이가 무려 5에서 8%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방의 7에서 9등급 비율 격차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방 같은 경우는 반대로 7에서 9등급 격차가 너무 많이 증가하고 있고 상위 등급의 격차도 점점 벌어지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지방의 기초학력 미달 학생 수가 너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서울 수도권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2024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기초학력 미달 학생 수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상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방에는 이런 기초학력 미달 학생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라는 게 사실상 엄청나게 큰 교육 격차를 우리가 체감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사이에는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갑니다. 서울이라는 지역은 누군가에게는 태어나는 것만으로도 스펙이 되는 곳이다라는 이야기를 학생들 사이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서울에서 모의 대학 수학 능력 평가 같은 걸 보게 된다면 서울에서 이제 보통 이제 유명한 대학들이 다 서울에 있으니까 각 대학들에서 모의 입시 뭐 수학 능력 평가 같은 걸 본다면 뭐 지방에 서울에 있는 친구들은 아침밥 먹고 슬슬 가서 뭐 한 8시까지 입시를 해갖고 뭐 슬슬 시험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시험 하나를 보기 위해서 지방에 있는 학생들은 새벽 3시, 4시, 5시에 일어나서 차를 타고 기차를 타고 그 모의 수학 능력 시험 한번 보기 위해서 올라와야 된다라는 거죠. 특히 대치동 같은 유명 학원가 같은 경우는요, 뭐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1타 강사들의 특강이 있습니다. 근데 이 특강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대치동에 사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침밥 먹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슬슬 뭐 슬리퍼
뭐 신고 나가서 반바지 입고 편한 옷차림으로 그 일타 강사의 수업을 한 3시간, 4시간 들으면 됩니다. 근데 대치동에 안 사는 서울 주변에 있는 학생들은 조금 더 부지런해야 되겠죠. 뭐 그 수업이 9시에 시작한다면 7시쯤 일어나갖고 아침밥 먹고 차 타고 아버지나 어머님이 뭐 더 이따 셔틀들을 하니까 그 차를 타고 가서 그 학원의 앞에서 내려서 공부를 하면 되는데 수업을 그 특강을 들으면 되는데 지방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 공부를 좀 하시는 학생들, 욕심이 있는 학생들, 이 강의를 정말 듣고 싶은 학생들은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3, 4시간짜리 강의를 들으러 무려 이동을 교차로만 10시간씩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서울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이 서울에 사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정말 스펙이 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의 상황은 어떠냐? 서울은 지금 지방과 반대로 최근 몇 달 전부터 전세, 월세, 매매가 동반 상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4월 아파트 최고가 경신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고요.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은 지금 52주째 연속 상승입니다. 중위값 전세 가격이 지금 1,385만 원이고요. 서울시 평균 전세 가격은 무려 2천만 원 평당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 전세 가격 평당 2천만 원이라는 금액은 2019년도 서울시 분양가와 맞먹는 금액이니까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또 체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라든가 투자자 시장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장에서 가장 위험하고 우리가 관가하지 말아야 될 게 인구 감소 도시 소멸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인플레이션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019년도에 서울 강북권의 아파트 분양 가격이 지금 서울의 평균 전세 가격이 되었다. 평당 2천만 원이라는 게. 어쨌거나 그렇게 가격이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52주 연속 전세 가격은 상승하고 있고 매매가도 상승을 하고 전세 가격도 상승을 하지만 월세도 계속해서 뛰어오르고 있다. 그러니까 매매, 전세, 월세가 다 서울 같은 경우는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불과 1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었던 일인데요. 지금 1년 만에 시장이 완전히 역전이 돼서 임대 가격이라든가 매매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임대 가격은 최고가 대비 그러니까 거의 90%에 육박하는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방 같은 경우는요, 이 초양극화 차별화 시장 안에서 계속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중공업 미분양 물량이 계속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악선 미분양만 1,306가구니까 사실상 실로 서울과 지방의 격차는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렇게 서울이 점점 거대해지고 수도권이 거대해지는 이유는 뭐냐면 많은 일자리들이 서울과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기업연구소가 서울로 몰리는 까닭은 이거는 지금 이 자료는 2014년 뉴스입니다. 2014년이니까 지금부터 10년 전에 있는 뉴스인데요. 그때부터 10년 전부터 모든 기업과 연구소가 서울로 몰리고 있다. 이유는 뭐냐면 기업은 인재 확보를 위해서 서울과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고 이 인재들은 삶의 질을 선택하기 위해서 서울과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서울과 경기와 대전, 경북, 부산, 충남, 경기, 인천 뭐 여기 보면 수도권도 인천이라는 지역도 있습니다. 인천이라는 지역도 있고 그리고 뭐 기업 도시라고 하는 뭐 강원도도 있고 울산, 전남, 제주 할 것 없이 지방에 있는 전체를 합해도요. 서울 수도권 개수의 절반도 못 따라옵니다. 지방에 있는 기업들이 서울로 올라오는 이유는 아무리 구인 광고를 내더라도 문제는 뭐냐면 좋은 인재가 그 회사에 들어올 확률이 상당히 적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은 앞다투어 지방에 있는 기업들이 문을 닫고 가장 원하는 지역 쪽으로 올라온다는 거죠. 뭐 통계적으로 보니까 1순위가 판교더라고요. 판교. 많은 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입지 1순위가 판교와 용인 쪽이던데. 그러니까 판교와 용인 쪽까지는 올라와야지 기업들이 인재를 확보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정설로 매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판교, 용인 이후로는 잘 안 내려가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최근에 이제 평택까지는 어느 정도 데드라인이 쳐져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집 마련 전략을 짜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일자리가 풍부해야 되는데 뭐 교통은 일자리가 풍부하면 당연히 따라옵니다. 그죠? 뭐 GTX라든가 우리가 신규 지하철 노선들을 보면 그러니까 평택도 마찬가지로 GTX가 들어가잖아요. 이런 지역까지 교통이 따라오는 걸 보면 일자리가 있고 인구가 많이 증가하는 도시. 그러니까 평택만 보더라도 지방 안에서 유일하게 인구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른 지역이 또 평택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구가 감소한다고 다 감소하는 건 아니다. 그 안에서 증가하는 도시가 있고
빠르게 감소하는 도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를 잘 캐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지금 서울공화국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인구의 4분의 1이 서울에 거주를 하고요. 인천과 경기를 포함하면 절반이 넘는 인구가 서울에 거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체 국도로 봤을 때 서울 수도권은요, 전체 국도의 10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이 작은 면적에 인구 전체 절반이 거주하니까 실로 어마어마한 내용인 거죠. 이 서울과 수도권, 특히 서울이라는 지역은 정말 비싼 생활비를 지불해야지 되고 엄청나게 고가의 거주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라는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화체육시설이라든가 교통, 지인이나 친구 등 인적 네트워크 등이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특히 주거와 복지, 일자리, 교통들이 핵심적으로 몰려있는 서울 쪽으로 점점 더 많은 인구들이 몰려들 걸로 예상이 됩니다. 향후 서울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요, 서울 수요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서울 안에서도 갈아타려는 수요가 있고, 서울 안에도 신규 수요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왜 서울 안에서도 주택을 갖고 있으신 분은 50%, 그러니까 1000만 인구 중에 또 그 중에 500만 명 정도, 절반 이상은 주택이 없기 때문에 이 안에서 신규 수요도 있을 거고 갈아타려는 수요도 있을 거고 이주 수요도 있을 겁니다. 또 수도권의 수요가 또 서울로 올라오려고 할 거고 지방의 수요는 정말 빠른 속도로 지금 서울로 계속해서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다 아실 거예요. 앞으로 10년간 지금 서울은 거의 공급이 멈췄습니다. 뭐 빌라부터 시작해서 아파트, 모든 소형주택, 중대형 이상의 주택들이 10년 동안 공급이 멈춰 있는 상태에서 전국에 있는 수요가 서울로 계속해서 몰린다면 서울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수요 초과 시장으로 변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양극화 차별화 시대의 생존 투자 비법은요, 양적 인구가 아닙니다. 단순하게 인구가 5천만에서 4천만으로 줄어든다. 그러니까 집이 남아돌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양적 인구가 아닌 전문적이고 특화적이면서 경쟁력을 갖춘 질적 경쟁력이 있는 도시가 있는 지역들 쪽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뭐 예를 들면 서울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지역이 어디 있을까요? 전문 특화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질적 경쟁력을 갖춘 도시. 첫 번째 생각나는 게 뭐 강남 테헤란로라든가 뭐 여의도 광화문 일대라든가 용산 뭐 성수동 같은 경우도 요즘 많은 기업들이 들어가잖아요. 뭐 지방에서는 당연히 뭐 판교라든가 송도 같은 지역들이 있을 거고 또 평택에 많은 기업들이 들어가고 있고 이런 지역들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 보여드릴게요. 양적 인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질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도시가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판교는요 인구가 약 2만 6천 명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상주 인구가 한 2만 6천 명 정도 되고요. 근무 인원이 7만 8천 명 정도 됩니다. 근데 부산시 인구는 우리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328만 명 정도 되고 인천광역시 인구는 약 3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판교의 2만 명이 1년에 벌어들이는 연 매출액이요. 무려 168조 원입니다. 168조 원. 엄청나죠. 인구는 2만 6천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부산 같은 경우는 300만 명, 인천도 300만 명, 그러니까 거의 100배가 넘는 인구를 갖고 있는 이 도시들이 100분의 1분지밖에 없는 판교의 매출액보다 훨씬 못 미친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하게 양적 인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질적 경쟁력이 있는 도시, 경쟁력이 있는 이런 지역에 있는 도시 같은 경우는 전체 인구가 감소한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살아남는 도시가 있을 거고 쏠림 현상이죠. 그렇죠. 우리가 풍선 효과라고 하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점점 더 경쟁력이 높아지는 도시들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서울공화국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았나. 앞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서울에 사는 것 자체가 스펙인 세상이 점점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서울공화국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은 인구 감소와 도시 소멸, 그룹으로 인해서 앞으로 정말 집이 남아돌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집이 남아돌 것 같습니다. 아주 많은 숫자의 집들이 남아돌 것 같은데 당신이 원하는 집, 내가 원하는 집, 우리가 원하는 집은 과연 그 남아돌던 집 안에
속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곳에 속해 있는 건지를 한번 잘 판단하셔서 투자라든가 내 집 마련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상 마치고요.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의 하루에서 가장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가 매주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3일에 걸쳐서 3인 3색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로 문의를 하시면요. 각 요일에 각각 맞는 여러분들과 뭐 성향이 비슷하거라든가 아니면 각각 요일마다 3개 요일마다요. 전문가들 3분이 나오셔서 특성화된 또 특강을 하니까 부동산 투자라든가 내 집 마련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나가시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전 예약제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요. 미리 예약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상 마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